러시아는 막대한 미사일 무기를 갖추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상대에게 불벼락을 퍼붓고 한순간에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지금까지의 분쟁 동안 이러한 자산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스칸데르와 킨잘 같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그리고 최전방 진지로 정기적으로 발사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크렘린의 미사일 보급을 마비시켰고 러시아가 애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키이우 지휘관들이 러시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공매상과 동맹국에서 수입한 방공 시스템에 의존해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도중에 격추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러시아 미사일을 원천에서 차단, 즉 저장고와 발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전자가 두 가지 중 더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방공 시스템을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입니다.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발사대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격추시켜 위협을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칸데르 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로 최대 마하 7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속 5,300마일이 넘는 속도입니다. 관성 항법 장치 INS,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형 윤곽 일치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 미사일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초기부터 러시아가 여러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국경 넘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이스칸데르 공격이 수없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초기 단계 이후로 이스칸데르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헬리콥터, 전투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군사 및 민간 인프라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공식 발표와 통계는 항상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2025년 초에 이스칸데르 M만으로 1,400개가 넘는 고가치 표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킨잘은 훨씬 더 빠릅니다. 최대 2,000km, 즉 1,242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킨잘은 최고 속도 마하 10, 시속 7,600마일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 중 10위 안에 드는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스칸데르처럼 킨잘도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피해를 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무기 저장고, 연료 저장 시설, 드론 공장, 주요 기반 시설 등 다양한 표적을 타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매우 빠르고 첨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킨잘과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이 목표를 타격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는 전국적으로 방어할 만큼 충분한 패트리엇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패트리엇 시스템이 사용하는 팩3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약 600, 700기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만 이 미사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국가들도 팩3 미사일을 주문했으며 각각의 미사일 가격은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키이우가 러시아의 강력한 공습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2026년 3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내내 이 미사일을 약 600기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측근 자문 드미트로 리트빈이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대부분, 아니 전부를 격추시키기 위해 매년 수백 기의 팩3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제한된 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처럼 요격이 더 쉬운 공중 위협에는 다른 방공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며 실제로 이스칸데르나 킨잘 같은 탄도미사일을 막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팩3를 발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충분한 팩3가 도착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치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의 전체 미사일 발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논리는 타당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 비축량이 적고 발사대이 줄어든다면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향해 그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미사일이 줄어들면 러시아의 전체적인 공중 위협 수준이 낮아지고 우크라이나가 감당해야 할 피해와 인명피해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문서상으로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이 어디에 비축되어 있는지, 발사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칩셋이나 유도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이 어디에서 조립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자산과 인프라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해당 위치에 정밀 타격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드론전을 속달하고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년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는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적의 기지, 정유소, 물류 허브, 비행장 및 기타 주요 거점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미사일 기지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찾아내어 파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스칸데르 M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동식 지상 시스템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 발사대들은 항상 이동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재배치하며 한 곳으로 이동해 몇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뒤 적이 대응할 틈도 없이 장비를 다시 정리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최대 사거리가 310마일, 즉 500km에 달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스칸다르 발사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발사대를 영토 깊숙이 배치해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기타 타격 수단의 사정거리 밖에 둘 수 있습니다. 일부 군대는 이런 시스템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실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크라이나는 즉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에 있는 여러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을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감시팀은 클린시시 근처에서 그 시스템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되어 아마도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한 우크라이나군과 보안국 부대는 발사포대에 정밀 미사일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러시아 군인 8명이 사망했고 5명이 추가로 부상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3개 발사대 중 하나가 파괴되고 나머지 2개도 심각하게 손상돼 크렘린의 공격 능력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러시아가 준비하던 어떤 공격도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그날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이스칸데르 발사대는 보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며 미사일 한 발당 30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가 파괴되거나 심지어 손상되었을 때 적에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타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며칠 전 또 다른 세간의 이목을 끈 공격으로 킨잘 발사 플랫폼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비슷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더 밀리테리 쇼가 유익하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스칸데르 M은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되지만 킨잘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범주에 속하며 즉 미그 31 요격기, 나 투폴레프 22M 장거리 폭격기와 같은 항공기에서 발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작전은 수많은 투폴레프 22M, 이 러시아 전역에 여러 비행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 폭격기들 중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무력화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다면 적이 가까운 미래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몇 달 아니면 몇 년에 걸친 계획과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로도 신중히 준비한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 성공 기회가 한 번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팀과 지휘관들은 전쟁 내내처럼 침착하게 행동했고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전략에는 1년이 넘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상징적인 작전이든 스파이더웹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트럭에 수십 대의 드론을 숨겼고 이 트럭들은 러시아 전역의 광대한 지역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에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자 드론 분집이 일제히 투입되어 동시에 5개의 서로 다른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공격이 한 번도 없었고 세계 최고의 군대조차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는 이 일을 해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295MS와 222M3 폭격기 중 7배에서 11대까지를 파괴했습니다. 여러 항공기가 손상됐고 상당수는 수리 불가 상태였으며 그날 크렘린의 폭격기 전력의 약 3분의 1이 제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전쟁 전체에서 러시아가 입은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더웹 작전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이미 다음 목표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러시아의 미사일 타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그들은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미사일 비축분이나 발사 플랫폼이 아니라 브란스크 지역에 위치한 핵심 인프라인 크렘니의 공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마이크로전자 제조 공장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러시아는 광범위한 미사일 무기고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 즉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과 판치르, 토포렘, 블라바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S-300, S-400과 같은 러시아 최고의 방공 시스템에 사용되는 칩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했습니다. 1958년에 처음 문을 연 이 공장은 러시아의 최신 순항 미사일 중 하나인 아즈델리아 30 생산에도 관여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1750파운드, 즉 800kg이 넘고 사거리가 최대 930마일, 즉 15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결코 만만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수호이 34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 기종을 12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대규모 공습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미사일의 파괴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26년 3월 초 이 미사일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하르키우 지역의 주거 건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폭발로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미사일 내부에서 발견된 핵심 부품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미사일의 부품들 중 일부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이크로전자 제조업체인 크렘니 공장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3월 10일 우크라이나군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키이우로 보내진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해 정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이 시설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발의 미사일 이 공장에 명중한 것이 확인되었고 중앙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미사일 부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칩과 다른 부품들이 없으면 러시아는 이스칸담이나 이스델리아 30과 같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수량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사용된 장비 중 적어도 일부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원래 들여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장비들 중 일부는 수십 년 된 것이었고 현재 미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와 거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크렘린이 그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 한다면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마이크로전자 산업 선두주자인 대만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들 역시 러시아를 돕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점점 쌓여가는 문제들만 안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 시설을 재건하고 원래의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칩을 밀수입하는 등 더 극단적이고 절박한 조치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무기를 예전처럼 대량 생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앞으로의 작전을 더 쉽게 계획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러시아 전역의 다른 생산 공장, 발사대, 탄약 저장고에 대한 추가 공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키이우 측 전력은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타격 능력이 약해지는 반면 우크라이나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나라는 전혀 주요 군사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대한 국내 방위 산업도 없었고 세계적인 무기나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명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수백 개의 국내 방위 기업이 설립되었고 진취적인 개발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팀들이 21세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군사혁신 중 일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도 그런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전쟁 초기에 설립된 파이어포인트는 처음에는 장거리 및 중거리 타격 드론을 생산했으며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인 항공기 중 일부가 되었고 국가의 타격 임무 중 50% 이상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 파이어포인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2500파운드를 탑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플라밍고를 개발했습니다. 최고 시속 560마일, 즉 900km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약 1850마일, 즉 300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플라밍고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위성 유도를 사용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내고 저고도 비행 경로를 통해 탐지와 요격을 피하면서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에는 전선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러시아 군사시설에 플라밍고 미사일이 타격을 가했다는 여러 건의 확인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타격 목표에는 탄도미사일이 조립되는 우드무르티아의 보츠킨스 기계공장, 아스트라한 지역의 카푸치냐르 미사일 시험장, 볼고그라드 지역의 그라우 탄약고, 그리고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방보안국 FSB 시설이 포함됩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이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넵튠과 롱넵튠 같은 다른 미사일들도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양측의 미사일 능력면에서 러시아와의 격차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이미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FP7 현재 코드명 개발의 한창이며 이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적 목표물에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회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위 산업체들은 새로운 드론, 방어 시스템, 미사일 플랫폼 등 군사 혁신 개발에 밤낮 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견디는 것을 넘어 승리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조국에 주기 위함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찾고 다음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킨잘이나 이스칸데르와 같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면 힘의 균형은 더욱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영리한 전략적 접근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로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또 다른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심 타격이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게 하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막 끊어둬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다룹니다.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이미 러시아 군인들과 지휘관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전쟁의 판도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분쟁 분석과 해설, 뉴스 리포트를 원하시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